다음 3에서 라인. 지난 시간에 봉산탈춤 우리 전반적으로 민속곡에 대한 얘기 해줬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무대가 따로 준비된 게 아니라 둥근 마당 안에서 연극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관객과 소통을 한다는 것.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서양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사로만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이런 민속극 같은 경우에는 대사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종합적인 예술 형태를 보인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특히 인물 소개하는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옷차림, 소품을 가지고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말뚝이가 번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하인이었고 마부였다는 것. 양반 같은 경우에는 창옷을 입거나 관을 쓰거나 쾌자를 입거나 복권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반임을 알려주고, 특히 담뱃대가 길었어, 장죽을 들었다는 거에서 양반. 그리고 양반들의 얼굴에 뭐가 있냐면 얹혀이가 한 줄 두 줄 그어진 걸 가지고 얼굴이 희화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 이런 장치들이 뭐냐면 양반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풍자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였지. 그리고 이제 말뚝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서민들의 대변자로 겉으로는 양반들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하고 있는 거야? 양반들을 조롱하려고 지금 마음을 품고 있지.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말뚝이는 겉으로는 양반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양반들을 조롱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겉과 속이 달라. 근데 이것을 표리부동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너무 나쁜 사람이 되거든. 표리부동한 사람은.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느냐, 겉으로는 달콤하게 꿀을 바른 듯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숨기고 있다 해서 우리가 구밀복검이란 말도 좋은 뜻은 아닌데 상황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말투기의 태도야. 그리고 이 말투기가 제답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한 말의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쉬 하면서 춤과 음악을 멈추고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제답이 시작될 겁니다 알려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먼저 양반의 위엄을 얘기해 주지. 그러다가 이 말투기가 뭐 하는 거야? 조롱을 내. 그 첫 번째 방법이 양반의 이름을 가지고 노론소론 호조 옥당 하다가 갑자기 개잘량 개다리소반 한번 조롱을 했단 말이야. 양반이 이놈 뭐야 하고 통을 치니까 다시 말투기가 그런 게 아니오라 변명을 하고, 양반들이 또 그렇다래 안심을 하고, 마지막에 뭐해? 춤을 추지. 춤을 추면서 일시적으로 갈등 해소되는 부분. 이렇게 쉬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는 재단 구조. 이거 기억을 해야 되고, 순서는 양반의 위엄, 말뚝이의 조롱, 양반의 호통, 말뚝이의 변명, 양반의 안심에서 양말, 양 이렇게 끝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뭐였어? 담배와 헌화. 서민들은 양반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 짤짤한 공방대로 잡숫지 말고 여기저기에 있는 온갖 진귀한 담배들 다 구해다가 마치 뭐 하듯이 이 개를 낚시하듯이 쭉 걸어놓고 잡수시오. 양반 무시해라. 이런 뜻의 표현을 했다가 양반 호통을 치니까 담배가 혼란을 그만하버렸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 세 번째 가보자. 여러 가지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고 내용만 바뀌어. 자, 말투기가 쉬 똑같아. 춤과 반주가 그치고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요것도 지난번에 바로 윗단락에서 재단 2번에서 뭐가 있었냐면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하는 부분이 있었지. 그게 뭐 하는 거야? 관객을 대입시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배우가 관객과 소통을 하는 장면. 그 중에 이 양반, 구경하시는 양반하고 여기서 조롱하는 양반하고 다른 인물이라는 걸 구분해야 돼. 조롱하는 양반은 등장인물이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서인 관객층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번에 누구하고? 악공들. 그래서 이번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악공을 극중에 개입을 시키고 있고, 그런 악공들과 뭐 하고 있는 거야?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뭐의 특징? 전통극의 특징. 악공하면
춤을 추고 반주를 하기 위해서 옆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 사람들을 악공이라고 불러. 이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네는 거야. 뭐 하냐면, 자, 보자. 오음육률. 이 음률을, 소리와 같은 규칙을 5가지의 소리와 6가지 규칙, 아주 정제된, 다듬어진 그런 좀 어찌 보면 양반들의 권위에 부합하는 그런 음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국가 행사를 할 때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하게 되면 갑자기 군악대들이 막 연주를 하잖아. 학교에서도 입학식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학교 교합대회가 있다면 뭐 이사장님 들어오시면 하게 되면 막 연주를 하잖아. 누군가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오음육률은 양반들의 권위에 맞는 음률이자 뭐 할 때? 바로 양반 맞이를 할 때 하는 연주에 대해서 누구에게? 악공들에게 이렇게 양반들의 권위에 맞는 음률인 오음육률까지 얘기했어. 이거를 하지 말고 다 버리고 뭐해라? 저 버드나무 홀뚜기를 뽑아다 불고 바가지 장단 좀 쳐주시오. 이때 그런 오음육률이 아니라 버드나무 홀뚜기를 따다가 불고, 그러니까 버드나무의 긴 이파리를 손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후 하고 불면 이게 떨리면서 소리가 나거든. 옛날에 풀필을 분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어린 시절에 들에 나가서 긴 풀이 있으면 손가락 사이에 끼고 막 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거나 장단도 그냥 바가지 가지다가 거지들이 마치 이제 그 각설이 타령하듯이 바가지 장단을 쳐달라 하는 것은 바로 양반의 권위에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음악이지. 이런 음악을 연주해서 양반을 맞이해라 라는 것을 결국 뭐 하는 거야? 양반을 조롱하는 거야.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며 그들을 조롱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런 장단을 쳐주기 충분한 존재다라고 끌어내리는 방법이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선생님이 해줄 얘기가 있어. 우리는 문학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 그 아름다움 우리가 미라고 하면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아름다운 것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미적 범주라고 불러. 미적 범주. 여기는 4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 미적 범주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서울대학교의 조동일 교수라고 해가지고 한국문학 통사라는 책에서 이 미적 범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놨거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 뭐냐면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납득이 안 돼서 선생님이 약간 편집을 할게. 뭐냐면 이렇게 4개로 나눈 다음에 미적 범주에는 4가지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기다가 순고미, 여기는 골개미, 여기에는 우아미, 여기에는 비장미. 모두 미로 끝나고 있지? 4가지 아름다움의 범주야. 그럴 때 왼쪽 것, 오른쪽 것을 구분해서 자, 이쪽 거 먼저 보자. 자, 순고하고 골기한 것. 이건 뭐냐면 서로 대조적인 거야. 마찬가지 우아하고 비장한 것도 서로 대조적인 것이고. 그랬을 때 이거는 대상을, 그러니까 이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작가나 소설자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을 제시할 때 대상을 뭐 하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야. 예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해서 신화 같은 경우에 신성한 존재, 신적인 존재, 영웅 같은 경우에 혹은 우리가
참 기파랑가라는 향가가 있어.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인품을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막 드높이는 경우에 이럴 때 우리가 숭고미가 드러난다고 해요. 반면 그 대상을 풍자하고 조롱하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서 끌어내릴 뭐가 돼? 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다? 골개미라고 하거든. 이 골개미가 바로 이러한 뭐에서 탈춤에서 말투기가 양반들에 대한 이런 걸 얘기할 때 뭐가 나타나느냐? 골개미가 나타나는 거야. 골개미. 그래서 골개미는 뭐에 핵심이 되느냐? 바로 풍자, 해학 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골개미가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설명을 하자면 어떨 때 우리가 우아하다고 해. 그 사람의 모습만이 우아한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현재 상황이 자기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바라는 삶하고 내 현재 삶이 일치해. 왜? 불행해? 불행하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아. 근데 그게 필요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현재 난 이만큼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목표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도달하면 되는 거잖아. 사람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선생님이 예전에 안 궁금하겠지만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 지금 다 버렸어 열등감을. 열등감이 뭐였냐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 학벌에 대한 열등감, 혹은 내 집안에 대한 열등감, 혹은 부모의 재력에 대한 열등감, 다 열등감이었어. 처음에는 크게 열등감을 못 느끼다가 고등학교 딱 온 순간부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중학교까지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연합고사를 보고 시내로 나왔단 말이야. 누나랑 형이랑 같이 그 자취생활 하면서 학교를 갔더니 나만 얼굴이 까만 거야. 그 애들 하얘. 그 시내에서 이제 그 한번 들여나가서 농사를 한번 안 지어본 애들이 그런지 하얀 거야. 애들이. 나만 깜빡깜빡한 거야. 그래서 피부색에서 일단 열등감을 느꼈어. 왜냐면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 그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자랐거든. 근데 그게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되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 내 까만 피부가. 그때 별명이 마이콜이었거든. 얼굴은 까맣지, 안경은 꼈지, 머리는 곱슬곱슬하지. 또 옛날에 되게 말랐었어. 키 크고 마르는다 하니까 야 마이콜이다 해서 별명이 마이콜이었거든. 까만 피부가 컴플렉스였어. 그래서 진짜 뭐 했냐면 와 이거 우리 그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는 떼수건 있지. 걸로 세수했다니까 얼굴 계속 까만 거 벗겨보려고. 그런 컴플렉스. 그러다가 또 이제 보니까 애들 되게 큐티하게 생긴 거야. 나는 되게 시골 촌놈같이 생기고 외모 컴플렉스. 또 이런 것도 있었어. 주말 되면 애들끼리 같은 뭐 동아리 애들끼리 우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 미술부였거든. 같이 무슨 뭐 활동하고 놀러도 가고 뭐도 하자는데 나는 주말 되면 시골 가야 돼. 농사지으러. 본인 도와드리려고. 난 주말에 참석하지 못하는 내 부모님의 어떤 직업적인 거에도 좀 열등감을 느꼈고 다 열등감인 거야 이렇게. 이 열등감이 생긴 이유가 이거 40대니까 깨달았을 때 남과 나를 비교하니까 생긴 열등감이었어. 쓸데없는 열등감이었던 거야. 원래 사람은 다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자라고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 나와 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점을 가지고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바보같이 하고 산 거야. 그래서 마흔 되어 버려가지고 사람은 열등감을 뭐에서 느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이거였어. 나는 내가 나이 40이 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외모의 책임이 아니라 인상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인상을 지녔느냐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인격이 인상에 반영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인상을 가졌는가 혹은 내가 그만치 어떤 인품을 지녔는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그 떳떳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내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을 비교한 열등감이 생겨야 되는구나라고 40대가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열등감이 사라지고 그 다음 항상 이러는 거야. 내 초심을 흔들리진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열등감도 필요하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내가 삶의 얘기를 물어본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였어. 근데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이거야. 의 갭이 좁으면 별로 없으면 나는 한가롭게 자연을 벗삼아서 욕심 없이 자연을 노래하고 소박함을 노래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마침 임금님께서 내 이 낙향도 허락해 주시고 또는 뭐 무료 유배도 보내주시고 자연을 살게 되었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내가 원했던 삶과 내 현재 삶이 일치하잖아? 그때 우함이라고 보는 거야. 일치할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나는 님과 함께 님 곁에서 사랑하고 싶은데 이별해버렸거나, 나는 고향에서 고향의 정겨움을 느끼고 싶은데 고향을 상실했거나, 나는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내 말을 쓰면서 우리 주권을 누리고 싶은데 나라를 빼앗겼거나, 나는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데 전쟁을 하고 있거나, 이런 등등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느끼는 정서를 비장미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시가 비장미가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면 즐기게 돼, 그거를.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 자체에 충실하지 딴 생각하고 그 글을 쓰려고 하진 않아. 반면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야 남겨진 빈자리에 쓸쓸함을 느끼면서 그걸 말로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친구들도 봐봐. 평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얘기를 잘 안 해. 무슨 얘기냐면 용돈을 많이 받았거나 성적이 올랐거나 이런 거 자랑하는 친구들 없잖아. 야, 이번에 성적 되게 많이 올랐어. 재수없어. 그래서 말 안 하거든, 애들이. 그럴까봐. 나 돈 되게 많이 받았어. 좀 쏴라? 이럴까봐 말을 안 해. 근데 야, 우리 아빠가 나 용돈 끊었어. 이런 일이 벌어졌대. 야, 그놈이 갔어. 헤어졌을 때. 혹은 자기가 뭔가 되게 고민이 있을 때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털어내려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했거든. 문학은 배부르고 등따시면 안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꼈을 때, 비장미를 느꼈을 때 그것을 문학으로 형성화시켰고, 그 문학이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문학이 사랑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그럼 문학은 대부분 비장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참고로 알아줄게. 그래서 이 작품에는 뭐가 드러난다? 골개미가 나타난다는 거. 이게 됐지? 어렵지 않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데 꼭 그분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는가 봐.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있어야 할 것,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 말이 더 어렵지 않아? 참고로 그 조정일 교수의 한국문화 통사는 6권짜리 책인데 이만한 거 6권짜리야. 서울대 국문과 애들은 그 책을 한 학기 수업을 다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수업 방식으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뭐냐면 6권을 가지고 이거를 한 달에 2번씩 나가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2주에 책 한 권 나가는 거야. 그럼 일주일에 책이 절반 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수업을 3시간짜리 한 번 해. 보통 대학 가게 되면 무슨 3단위짜리, 2단위짜리 해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하는 수업이냐, 2시간 강의하는 수업이냐. 전공 강의 보통 3시간 하거든, 일주일에.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20시간 정도 수업 받았던 것 같아.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월요일에 4시간, 화요일에 3시간, 수요일에 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20시간 깔았지. 근데 중요한 뭐냐면 3시간 만에 책 반권을 끝내야 된단 말이야. 교수님 어떻게 수업을 해? 다 설명을 하지 않아. 그래서 3시간 동안 애들 발표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주씩 나와가지고 30분씩 발표해. 해가지고 너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니네 조는 고려시대, 니네는 조선전기, 니네는 조선후기, 니네는 개화기 딱 줬자 한 다음에 발표 시작! 발표, 질문 발표, 답변. 이렇게 해서 수업 끝나고 나서 다 너네들이 다 알겠지? 하고 이렇게 책 몇 권 끝낸 다음에 시험 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소화해내야 되는 거야.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서울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연구대도 그러고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 스스로 어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뽑아내어서 핵심을 추려가지고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대학에서 좋은 학점을 받거든. 고등학교 때 슬금슬금 그런 활동도 익혀둘 필요가 있는 거야. 결국 그게 대학의 승부처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단순하게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대학은 학원도 없다, 야. 그잖아. 고등학교는 이게 안 되면 물어볼 학원 강사가 있는데 대학은 영어 빼고는 강사가 존재하지 않아. 학원. 영어는 있어. 토익 학원 같은 경우, 토플텍스 같은 경우. 전공 과목은 뭐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해나가야 돼.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선배들. 바로 위에 선배들이 야, 니네 교수님 누구니? 아, 어느 교수님이세요? 아, 그 교수님은 과제는 이렇게 낸단다. 이렇게 준비하면 될 거야. 그런 분들은 좀 계시지. 근데 그런 선배들하고 또 이제 가까워지려면 또 어쩔 수 없어. 뭐 해야 돼? 남학생 같은 경우는 술을 마셔야 돼, 같이. 여학생 같은 같이 수다에 떨어야 돼,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들에게 그런 걸 또 배우기도 하고 그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선배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되게 배우는 거 많거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그 학벌 수준만이 아니라 그 졸업한 선배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분야에 뭔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자기 후배들을 당기려고 하지 딴 데 가가지고 다른 학교 후배들 자기 회사 채용하거나 자기 밑에 있는 부사 쏘주거나 이러지는 않아. 대학은 그 학연 이렇게 강해. 얼마 전에 검사회전 보니까 무슨 뭐 서울대 출신 검사들, 뭐 연대 출신 검사들, 고대 출신 검사들 하면서 자기네끼리 막 형동생하면서 막 지내는 모습도 보이더라고. 실제 그래. 대표님께서 되게 안무를 안 보이겠지만 조나무라는 아저씨 있거든. 원래 이제 42살 됐어. 그 조나무 아저씨가. 스터디 코드라고 처음 들어봤지. 스터디 코드라고 해서 옛날에 공부법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게 있어. 업체가.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컨설팅 이거하고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어떤 식으로 학교 수업을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지 학생과 엄마를 대상으로 강연도 해주고 그다음 방법도 제시해주는 그런 회사거든. 홍보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 조나무 아저씨가 고등학교 때 잘 나가던 양아치였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러니까 야 누가 이거 유리창 깼냐 하면 아마 나올걸요? 이런 정도로 그 서울시 은평구 지금 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금 지역구 있는 그 은평구가 그 서울의 할렘가 같은 곳이거든. 약간 빈민촌 같은 느낌의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생긴 것도 조폭하게 생겼어 조나무 아저씨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1까지 놀러는 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갔더니 막 이삿짐 싸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집 망했어. 왜 망했어? 아빠 회사 망했어. 아빠 회사 왜 망했는데? 아빠가 대학을 좋은 데 못 나와서 망했어. 아빠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거든. 왜 망했냐 그랬더니 이 수자침을 봤는데 같은 경쟁업체 사장들이 서울연고대 나와서 자기는 한양대 나와서 졌다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대. 아들아, 나중에 꿈이 뭐냐? 부자 될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되려면 나 좋은 대학부터 나와야 돼. 왜요? 아빠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망하잖아 지금. 그러네. 좋은 대학 못 나오면 망하는 거네. 그 다음부터 내가 서울대 가야 되겠다. 고1 때 깨달았대. 고1 끝날 때쯤에. 그 다음부터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부터 너희들 못 만날 것 같아. 왜? 나 서울대 가야 되거든. 그래 나무야 서울대 가라 나 하버드 간다 하면서 애들 오토바이 계속 타고 조나무는 빠져나와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서울대 붙었답니다. 그 2년의 시간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말 안 설명 가능하겠지. 서울대를 그것도 무려 컴퓨터공학과 학교를 해. 컴공에 들어가서 참고로 이 사람 서울대 컴공을 왜 들어갔냐면 그냥 자기가 문과보다 이과 성향이었고 그리고 과를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간 데가 컴공이었고 참고로 이 사람은 컴맹이야. 컴퓨터의 어떤 그 운영 체제를 모르는 사람이 기계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은 전혀 꽝인 이 사람이 컴공대로 들어가서 그 컴공 왜 하냐? 간판 달려고. 서울대 나오면 부자 된다길래 아빠가 간 거야 그냥. 컴공대를 4년 다녔어. 그냥 다닌 거야. 학교에서 오라니까 갔고 집에 가라니까 갔고. 그래서 학점도 좋지 않고 그러던 4학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취업을 나간 거예요. 보통 4학년 2학기쯤 되면 애들 거의 수업 없어. 왜? 다 이미 얘 누구 어디 갔냐? 이거 취업했어요. 그래요? 축하한다고 전해라. 이미 다 들어가. 대기업 입사하거든. 근데 얘는 아직 남아있는 거야. 왜 남아있는 줄 알아? 아직 합격 못한 거거든.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졸업 선배가 아까 얘기했던 졸업 선배가 딱 강의실에 오더니 4학년 이거밖에 안 남았네. 남자 선배야. 그래서 혹시 오늘 끝나고 강의 끝나고 저랑 술 한잔 마실 분 있으면 오세요. 아무도 안 가고 저랑만 따라간 거야. 할 일도 없었거든. 술 따라 마시면서 그 선배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너 내일 우리 회사 한번 놀러 올래? 형도 회사 있어요? 있어 찾지만 그러자 해서 놀러 갔대. 놀러 가보니까 진짜 요만한 방 안에 컴퓨터 한 10대 있고 직원들 한 3-4명 앉아있고 거리고 있는 거야. 이게 회사예요? 야 나름 회사야 그래도. 그러면서 야 너 우리 회사 다닐래? 너 갈 데도 없잖아. 월급 줘요? 당연히 주지. 좋아?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 회사에. 선배 인맥으로. 중요한 뭐냐면 이 친구가 컴퓨터 전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커피 타고 그다음에 뭐 서류 왔다 갔다 나르고 심부름을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건 좋은데 요게 좀 필요하겠네 싶어가지고 아이디어 하나 제공한 게 있었대.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지. 왜 꼭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답변만 해주느냐. 그 경험해본 사람들도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는데 요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이버의 지식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이버 보면 지식인 있지. 그게 그 아저씨의 아이디어야. 그리고 이 회사는 네이버의 초창기였어. 그 선배는 네이버의 사장이었고 대표였고 초창기, 초기. 그래서 그 회사를, 그 조그마한 회사를 어마어마한 그 회사 성장을 시키고 야후를 지워버렸지. 그저까지 야후라는 사이트가 있어. 야후 코리아를 네이버가 툭툭툭 업계 1, 2위로 치고 올라가지. 다음하고 서로 쌍벽이 됐다. 그러면서 월급이 회사가 크게 커지는 만큼 천정부지 올라가는 거야. 전화원가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1년 정도 월급 받은 거 그냥 얘는 뭐 쓸데도 없이 모았대. 모아가지고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선물 준 게 아파트. 그렇게 막 돈을 벌다가 우리 나왔어. 이 사람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왜 이 네이버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걸 느낀 거야. 권력의 손 같은 것들. 저 기사 내려라. 저거 댓글 삭제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이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게 뭐였냐면 공부였거든.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터득했고 그리고 어떤 학벌을 가져야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안 받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몸으로 다 느낀 사람이라서 그걸 얘기해줘야 되겠다. 내 방향은 이거다 해가지고 스터디 코드라는 사람을 만들게 됐대. 대표적인 중 하나가 이거였대. 그 네이버 다니면서 자기 또 선배 한 명이 유명한 게임 회사가 있어. 거기에 이제 인사 담당자였거든. 그래서 그 선배 회사에 올라가서 보니까 큰 강당에다가 새로운 사원들이 이제 그 신입 사원들이 그 원서를 보낸 거야. 원서 딱 보낼 때 바닥에 일러를 쭉 깔아가지고 그 형님인 인사과장님 딱 지나가면서 밑에 깔아놓은 이 서류들을 딱 위에 앞면만 보고 발로 왼쪽으로 툭 오른쪽으로 툭 왼쪽으로 툭 오른쪽으로 툭툭툭툭툭툭 한 다음에 야 이거 다 버려 하고 왼쪽 그만 추려 나도 갖고 와 또 깔아 그 다음에 툭툭툭 이러는 거야. 심지어 오른쪽에 가서 버려도 폐기 쳐먹는데 이거 중에는 이미 완성된 게임 CD도 있었대. 근데 치워. 왼쪽만 추린 거야. 왼쪽 뭔 줄 알아? 서울대 출신 것만 뽑은 거. 나머지 다 지방대 뭐 그 외 기타 등등 대학들 거 뽑은 거. 물어봤대. 형 왜 이거는 보지도 않아? 야 그 수많은 원서를 다 보고 있으면 우리 인사과 마비되라고 업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도. 생각을 해봐. 너 형이 널 왜 뽑았겠니? 글쎄요. 너 콜맹이잖아. 예. 근데 왜 뽑았겠니? 모르겠는데요. 너 서울대 나왔잖아. 형이 이 생각 한 거야. 서울대 나왔으면 그래도 애가 뭔가 피나 노력을 했겠구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사원을 뽑아도 서울대 출신이면 얘가 뭐 했겠구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 시키는 말 잘 들었을 확률이 높았고 어려운 거 안 풀린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도전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애들이 모인 집단일 거라는 그 확률. 지방에 나온 애들은 안 그랬을 확률 가지고 우리는 싸운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 욕하면 안 돼. 우리 회사도 돌아가야지. 근데 한국만 이러냐 미국은 더해.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MIT가 있어. 거기에 그 CS학과라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거든. 얘네들은 이제 그 여름에 졸업을 해. 그래서 얘네들이 그 3학년 여름방학 때 3학년 끝나는 그 시기에 상황 올라가기 전에 딱 여름방학 식날 그 학교 앞으로 컴공과 앞으로 차들이 30대가 쫙 온대. 어마어마한 명차가 옵니다. 마이바흐 이런 애들, 벤틀리 이런 차가 딱 와가지고 애들 한 명씩 태워. 애들 자연스럽게 타. 왜? 선배들 들은 얘기가 있거든. 차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 거기에서 애들이 요트를 타.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 턱시도로 갈아입어. 여기서 파티를 일주일 내내 뭐 요트 타고 서핑하고 막 그다음에 뭐 일광욕하고 막 파티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파티 장소의 무대에 어떤 아저씨가 올라왔대. 금태한 경기 아저씨가, 금발머리 아저씨가 마이크 딱 잡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 게이츠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한 그 파티인 거야.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MIT의 가장 뛰어난 인재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졸업과 동시에 1년 후지 우리 MS에 들어온다고 지금 저하고 계약을 하시면 연봉 얼마 약속하고 올 때 타고 시작하고 가세요. 생각해봐. 만약에 MS에서 프로그래머를 뽑는다, 신입사원을 뽑는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공부를 했어. 그러면 도대체 몇 장 정도의 입사 원서가 몰릴 것 같아? 몇 천만 장이 몰릴 것 같지 않아? 전 세계 있는 모든 컴공들, 지방대 있는 컴공들, 막 그 다음에 하다못해 고졸 컴공 다 올라오겠지, 다 보내겠지. 그거 언제 다 보낸 거야? 얘네도 확률 게임을 한 거야. 전 세계적으로 제일 공대 뛰어난 데 어디야? 매사추세츠 공대. 애들 중에 누구? CS학과 애들. 얘네만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러한 확률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부터 인생 출발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 난 되게 비장미가 느껴지더라고. 이런 데서. 세상에 왜 이래? 어찌됐든 간에 그거는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야. 한 5년 전까지의 모습.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력 위주 현상도 벌어지고, 그치? 지금은 조금은 바뀌었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출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현지에 갖춰져 있는 인격, 소양, 능력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대학에 예언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스피치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표현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조직을 이끌 리더십을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막 학벌 이렇게만 매달릴 필요는 없어. 그래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어.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막 실력을 키우려고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내가 수업만 잘하면 되지, 내가 내 업무만 충실히 잘하면 되지, 그럼 성공할 거야. 그래서 막 내 출신 대학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꼭 알게 될 거야.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게 돼.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챙기는 것, 이것은 무슨 계산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사람을 챙기는 것에 소홀하진 말아야 돼.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들 혹은 뭐 선생님들 되게 쉬워. 돈 안 들어. 뭔 줄 알아? 연락하는 거, 인사하는 거. 선생님 잘 지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나중에 학교 한번 찾아뵈면 뵐게요. 이런 정도 한마디 인사 날려주는 거. 그러면서 나도 지금 선생님하고 연락해서 뿌듯하다. 선생님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요즘 잘 지내? 언제 한번 보자. 되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같지만 막상 연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사람 챙기는 거야. 불러다가 뭐 떡볶이 먹이고 뭐 막 선물 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살면서 사람 챙겨야 되는 거겠지. 그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필요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결국은 내가 외롭구나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뭔가 이제 그 버림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안 들게 돼. 그거를 내가 또 40대에 깨달았어. 왜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라도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되지 뭐. 나 이제 절반도 안 살았던 것 같아. 아마 80 정도 산다고 치면 이제 반 산 거거든.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가자. 수업으로. 동시에 뭐 한 거야? 동시에 양반의 위엄과 양반에 대한 조롱을 동시에 한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로 보고? 양반의 위엄. 여기를 말뚝이의 조롱. 이렇게 보면 되지. 짧게 얘기하면 이제 야 이놈 뭐야? 하고 호통을 치니까 말뚝이가 변명을 하죠. 양반들 어찌 두소? 그 다음에 용두해금, 부, 장공, 피리, 저때도 피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 있지? 학교에서 음악 실기 시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막 단소 연주하라고 하고 막 그 소금 이런 거, 그지? 한가락도 뽑지 말고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이게 뭐야 바로 용두해금, 부, 장공, 피리, 저때가 여기는 오음 육리를 연주하는 거, 그지?
다시 한번 변명을 하고 마지막에 양반들이 안심합니다. 건건드러지게 칠하네 하고 춤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는 부분까지 뭐에 대한 이야기? 양반들을 맞이하는 장단에 대해 가지고 양반에 대한 조언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제답 네 번째 가보면 자, 생모님 쉬, 특이하죠? 다른 때는 말뚝이가 먼저 쉬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 생원이 양반이 먼저 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양반이 제담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 야 이거 문제 내고 싶은데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 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꼼꼼하게 읽지 않고 그냥 쑥쑥쑥 비슷한 패턴을 반복 거기서 끝 해버릴 거다.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살짝 애들의 어떤 그 꼼꼼함을 내가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 하냐면 제답 1부터 제답 5까지 동일한 유형의 제답 구조가 반복되면서 모두 말투기의 제답으로 시작을 한다. 모두 말투기의 제답으로 이야기로 제답을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야. 근데 모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제답 4는 말투기가 제답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양반이 제답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특징 하나를 놓치느냐 잡았느냐 가지고 답을 찾느냐 못 찾느냐. 왜 이게 안 되냐면 지금 이해된 거지 지금. 자, 쉬 한 다음에 말투가 예. 이런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말투기의 양반이 너 뭐 해야 된다 원래는? 양반을 잘 모시고 다녀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 양반의 위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무슨 관계? 주, 종 관계. 다른 말하면 상하 관계. 그러니까 나는 양반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나는 상전이고 너는 하인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양반의 위험을 드러내는 것이지. 너는 나를 모셔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너의 그런 모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위험. 근데 그렇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라고 말하자 말투기가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조롱을 하는 기법 말투기 제당 예,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서민의 생활상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1주씩 아침밥을 먹고 마국간에 들어가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여기서 노세원님 이게 원래는 뭐야? 마국간에는 노세를 의미하는 노세원님인데 노세원님을 빠르게 발음하면 노세원님 노생원님하고 늙은 생원님하고 소리가 비슷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 언어 유시가 나타난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 거. 뭘 가지고? 노세원님. 빠르게 발음하면 노생원님과 발음이 비슷해서 늙은 생원님과 앞에 대잘량 대다리 소반반 그지것처럼 어른이가 상대 부분이야. 그래서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지를 찰찰하여 말뚝이님 내가 노세원님 등에 타고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야? 말뚝이 자신이 노세원 위에 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어른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야. 서양의 영미법덕 그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영미 할 때 영국과 미국이고 법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국, 덕국에서 법국은 프랑스, 덕국은 독일. 옛날에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나라, 서양에 있는 나라의 이름들이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도이칠란드 이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한자로 좀 쉽게 표기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빌려온 글자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이탈리아는 이태리, 프랑스는 불란서, 옛날에 러시아는 뭐 아라사 이렇게 한자로 표기했거든. 그런 것처럼 덕국 하게 되면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 프랑스하고 독일, 동양 삼국 물은 돼지 밟듯 쉽게 돌아다니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부터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거기 일단은 대국법 그 다음에 동영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하면서 여기 지금 방방곡곡 면면촌촌 우리나라 전국 각지를 온갖 곳을 계속 뭐하고 있어? 여러 개의 단어를 통해서 나열하고 있지. 그래서 열거법 그 다음에 방방곡곡 면면촌촌 이런 것들은 동음의 반복. 바위 틈틈이 모래 틈틈이 나무 별별이 다 찾아다녀도 즉 온갖 곳을 과장법까지. 그래서 양반을 찾아다니기 위해 가지고 온갖 곳을 다 뒤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당히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저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것을 대국법, 열거법, 동음반법, 과장법을 사용해 가지고 뭐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 물어보느냐? 표현법에 대한 문제. 그래서 뭐 대국법, 열거법, 동음반법, 과장법 이것이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과장과 익살, 열거, 동음반복, 대국. 그래서 황해도 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양반을 찾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 근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왜 샘님 빅둑한 놈? 원래는 샘님, 생원님 비슷한 분 해야 되거든. 근데 빅둑한 비슷한 놈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하는 모습? 예를 갖추지 않는 표현, 격식을 갖추지 않는 표현. 까지 사용하면서 뭐하고 있다?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참고로 왜? 말중이 왜 조롱을 하는 것일까? 단순하게 양반을 그냥 뭐 하려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끝내버리려고가 아니야. 그 기저에 깔려있는 당시 서민들의 심리. 어떤 심리 때문에 말중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냐? 바로 이거야. 신분제도에 대한 반감. 무조건 상전이라고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부리고 아랫사람은 무조건 상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신분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거역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반감을 할 수 있거든. 그것을 무엇을 통해 가지고 말뚝의 조롱을 통해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 이런 것이 어디에도 있냐면 판소리, 춘향가 같은 경우에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춘향전 배울 거야. 요게 원래 판소리였거든. 춘향가였거든. 그때 춘향가에 보면 방자가 자신의 도련님인 몽룡에게, 이몽룡에게 춘향에 관련돼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느냐? 바로 거리낌 없는 말투를 사용하고 은연중에 사람을 볶는 태도, 괴롭히고 조롱하는 태도. 예를 들어가지고 야, 춘향의 집이 어디냐? 춘향의 집이요. 도련님이 키가 작은 게 뒤꿈치 들고 까치발로 서서 잘 보시오 하면서 지쳐놓고 양반 사또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양반을 희화화시키기도 하고, 혹은 영자야, 예, 춘향이 가고 없다. 없으니까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양반에게 거리낌 없는 말투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자야, 예, 내가 춘향에게 편지 한 장 써야 되겠다. 써줘보시오. 쓰고 안 쓰고는 도련님 마음이고, 읽고 안 읽고는 춘향의 마음이고, 전하고 안 전하고는 제 마음이고, 이런 식으로 양반을 살짝 괴롭히는 모습, 전부 다 신분제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런 방자형 인물, 말뚝 같은 인물들이 뭐하고 있다?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 신분제도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그냥 타다가 느꼈으면 이런 행동 나오지 않았겠지. 그래서 양반 찾기와 관련된 제담이 특이한 부분이었다. 누가 시작을 한다? 생원이 제담을 시작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말뚝이 조롱에서 언어 유희도 사용됐지만 대꾸법, 열거법, 동원방법, 과자법을 통해서 상당히 익살스러운 표현이 사용됐고, 특히 양반에다가 놈, 샌님 비뚝한 놈, 이 표현을 참고로 어디도 있냐면 또 할게. 뒤에 가면 우리가 김유정의 돈보험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이 작품 읽어봤어? 돈보험. 점수냐 홀리하기 위해서 장인어른이 일 시키는데 아이고마 키가 자라야지. 처음 봐. 나중에 꼭 한번 찾아 읽어보자. 되게 짧아. 재밌고.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 이놈의 장인님. 그러니까 장인이어서 장인어른이어서 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내 마음의 심리는 뭐야? 놈인 거야. 내가 지금 산님이라고 생원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놈이야. 이게 이중적인 표현. 존칭과 그 사람을 비하하는 호칭이 동시에 사용되는 기법도 뭐에? 여기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돈보험이 나중에 공부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해악이 계승되었다. 현대적으로. 자, 오른쪽에 자, 재단구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쉬로 시작해서 춤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민속국의 특징.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그래서 무대와 기색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관객이나 악공이 크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혹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언어 유희를 통한 조롱이 노생원님, 샌님을 늙은 생원님을 노세원님 이런 식으로 뭘 통해서 언어 유희,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 유희가 사용된다. 앞에서는 뭐가 있었어? 양반 이름, 계잘양, 계잘이수반 똑같이 언어 유희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샌님 비슷한 양반도 없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래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반항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건 뭐야? 바로 격식을 차리지 않음으로써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 이 반항심이 어디서 온 거냐? 신분제도에 대한 반감이야. 그래서 반항심 줄긋고 밑에다가 신분제도 정리하기 제일 밑에 양반들에 대한 말뚝의 태도 제일 밑에 양반들에 대한 반항심 나와 있는데 반항심 밑에 줄긋고 주변 당겨가지고 신분제도에 대한 반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제담 5. 봉사탈춤만 빨리빨리 나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형태는 비슷한데 그 안에 촘촘히 박혀있는 표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대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히 나가야 돼. 그리고 봉사탈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예전에도 많이 출제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어떻게든 봉사탈춤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게 지금 몇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작품이어서 꼼꼼하게 봐야 돼. 자, 다섯 번째 제단 가보자. 생원이 내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돌아다니느냐 했을 때 이때 양반의 세처. 양반 같은 경우에 자기 집도 있겠지만 만약 밖으로 나왔을 때 뭐 해야 돼? 어딘가 머물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처는 다른 말로 하면 사처.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 말고 외부에 따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만들어 놓은 거처. 그러면 사처. 이게 바로 양반의 위엄을 상징하고 왜냐면 서민들은 집 밖에 나가면 아무데나 자면 되거든.
처마 밑에서 자고 주방에서도 자고 하는데 양반들은 뭐가 있어야 돼? 어디서 함부로 자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야 돼. 양반의 위험을 드러내는 존재.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하고 있어? 양반이 먼저 제담을 시작했어. 물론 쉬는 없지만. 그러자 말뚝이가 조롱을 하죠. 뭐합니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여기에서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지금 말뚝이의 행동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이거야. 바로 전통극에서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무대 장치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 서양 연극 같으면 뭐 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 안으로 들어간다게 되면 뭐 성벽 모양의 그림을 갖다 걸거나 뭐 소품을 갖다 놓겠지. 근데 우리 전통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어. 그럼 뭐 하냐면 등장인물이 삥 두른 다음에 여기가 새쳐요 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여기가 새친 거야. 뭘 통해서? 무대 장치가 없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대 장치를 대신한다 라는 거. 특징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새처라고 하면 보통 양반들의 집 문은 마찬가지야. 네모여야 되잖아. 사각형의 건축물. 근데 둥글게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이 있지. 이 모습에서 이건 뭐냐면 바로 말뚝이가 짐승의 우리, 돼지우리 같은 거 있지. 그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양. 혹은 뭐 마구간을 연상케 하는 모양의 둥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네모난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 조롱이 시작돼. 뭐 하느냐? 바로 얘 이마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내. 잘 봐. 둥근 털을 잡고 참나무를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깃을 깔고 하늘로 문을 냈대. 그럼 지붕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뭐야? 우리 집 우리 마구간. 왜 마구간일까? 노세원님 그렇지? 그래서 뭐 한 거야? 양반의 새처를 무엇으로? 마구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소로 설정을 하면서 뭐 한 거야? 양반을 조롱. 이거 미안해. 큰일 날 뻔했어. 우와, 나오기 공부하자. 사실 너무 안 돼. 그냥 얼떨결에 그냥 지나갈 뻔했어. 사이슛을 넣으면 안 돼. 마구 더하기 간이거든?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야. 마구간이라고 소리가 나도 사이슛을 넣을 수가 없어. 사이시옷을 넣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결합이 6개밖에 없잖아. 색방, 숫자, 횟수, 착간, 곡간, 택간. 나머지 간은. 그러니까 색방은 되는데 전세방은 전세방이라고 써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 사실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양반의 새처를 마구간으로 설정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야? 양반이 결국 뭐와 같은 존재이다? 짐승 같은 존재다. 이것에서 또 하나 뭐가 일어나는 거야? 조롱이 일어나는 것이지. 양반을 동물 취급하는 거. 애니멀 퍼스트 하면서. 야, 이놈 뭐야? 하고 통을 치니까 이 양반 어찌 됐어? 자, 이제부터 자, 좌, 오, 향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전통적인 양반의 거쳐. 이게 털을 잡고 난간, 팔자, 오련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 때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집이 이렇게 네모자로 되고 가운데 이제 그 봉단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고 이런 구조. 호박 주초, 호박 이게 그 보석 호박이야.
호박무양이 아니고 추초에 산호 기둥 비취 연목에 금파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듣고 쳐다보니 천판자요 내려다보니 장판밤이라 화문석 칩다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박정명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쪽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의 태와 완연히 붙어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인이예지 북쪽을 바라보니 휴대충신이 분명하니 이름 가위 양반의 세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고 볼착시명 용장 공장 괴두지 자기 함농 반다지 샛별 같은 노조가 쭈루루루 가다가 잘 봐. 양치간족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까지는 여기까지는 양반의 권위에 맞는 집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또 은연중에 양반들의 사치 하다가 여기도 한번 뭐 하는 거야? 삑 하고 틀어버리는 거야. 이거 일종의 뭐를 하다가 변명을 하다가 여기도 특이한 구조야. 변명에 다시 또 조롱을 섞는 구조. 마지막 한번 조롱 뭐였어?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로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죽여놨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뭐야? 바로 담배를 양반의 담배를 돼지 똥물에 해서 마지막에 조롱 한 번 더 붙이는 거지. 죽여놨습니다 하니까 다시 또 양반이 이런 뭐야?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죽여놨다고 그리하였소. 다시 한번 또 뭐 하는 거야? 양반의 담배에 대해 가지고 변명을 하는 부분. 꿀물에다 죽여놨다니 국거리 정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세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그러니까 인물이 뭐 하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다른 부대장치 없이 들어간 양, 그러니까 얘들아 들어가 보자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앉는 모습을 통해서 저기가 세처구나 라고 특별한 부대장치가 없다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양반들이 세처에 앉게 되는 모습, 즉 양반들이 뭐 하는 모습? 밖으로 나와서 사체를 정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양반을 조롱하는 부분. 자꾸 쉬었다가 이제부터는 재단이 끝났어. 글자들과 시작될 거야. 글자들부터 다시 또 내려보도록